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쿠버네티스 셉 그리고 암 서버를 구축하는 스마트 팩토리. 오늘은 그 스마트 팩토리를 쿠버네티스를 이용해서 구축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찾아뵌 액세스랩의 유명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발표는 사실 가급적 지양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할 때는 여러모로 되게 부담이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시간에 이제 점점점 조금 있으면 끝날 거고, 저도 이제 마지막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은데, 최대한 여러분들께 덜 지루한 방법으로 최대한 설명드리고 시간에 맞춰서 잘 끝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렸던 제 발표 제목이 쿠버네티스, 셉, 그리고 암 서버를 구축하는 스마트 팩토리였습니다. 여기서 한 4가지 키워드를 뽑자면 첫 번째 쿠버네티스, 두 번째 셉, 그 다음에 암 서버 스마트 팩토리고요. 요거를 조금 더 관계 구성도로 보면 저희가 했었던 프로젝트는 스마트 팩토리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스마트 팩토리 프로젝트를 구축하려다 보니 셉이라는 게 필요했고, 이 셉을 잘 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컨테이너를 떠올렸고, 그 컨테이너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쿠버네티스가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갔고요. 마지막에는 그런 저것들을 담을 그릇이 필요하겠죠. 이 그릇을 저희가 암 서버로 만들어서 했었던 내용을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 하나하나를 저희가 오늘 발표할 제목 하나하나씩, 목차 하나씩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장 큰 주제인 스마트 팩토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스마트 팩토리는 조금 어려운 용어긴 하지만 예지보전이라고, 사실은 우리나라 말보다 영어가 더 편하죠. 뭔가 예측해서 계속 유지보수 하겠다는 뜻의 이 예지보전을 어떻게 하느냐,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공장은 사실 굉장히 큰 어떤 설비들이 돌아가고요. 이 설비가 고장나는지 고장나지 않는지 어떤 상태인지는 이 설비에 붙어 있는 다양한 센서 값들이 있어요. 그 센서 값들에 대한 정보를 1년 365일, 최소한 한 6개월 이상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이 데이터들을 전부 다 저장을 해서 거기서 일정한 패턴을 찾습니다. 이 공장은 이 시기에 이렇게 움직였더니 이 공장이 잘 운영되더라. 여기서 중요한 건 찾아내는 패턴은 잘못된 패턴이 아니라 이 공장이 최적화로 운영되는 정상적인 패턴을 찾습니다. 그런 다음 실시간으로 이 센서 값들을 받아올 때 정상적인 패턴을 벗어나는 값들이 나오면 그때 알람을 때려서 이렇게 이렇게 뭔가 유지보수를 하는 그런 과정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거고요. 그 스마트 팩토리가 여기 보면 진동, 음향, 적외선, OL 이렇게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용어는 훌륭하지만 기계 고장 날 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기계가 고장 나려면 그 안에 구성하는 품목들이 뭔가 마찰이 일어나겠죠? 마찰이 일어날 때 뭐가 됩니까? 톱니바퀴가 막 들어가는데 마찰이 움직여요. 뭔가 죄송합니다. 조금 전문 용어 살짝 섞겠습니다. 아다리가 틀어진 거예요. 그럼 뭔가 이렇게 하다가 뭐가 생겨요? 진동이 조금 더 움직이고 소리가 커지겠죠. 그리고 마찰이 더 커지니까 뭐가 또 올라갈까요? 열이 올라갑니다. 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요즘은 이 예지보전을 AI라고 얘기는 하는데, 제가 AI 관련된 업체들이나 솔루션을 볼 때마다 항상 헷갈리는 건 저게 과연 AI일지, 우리가 몇 년 전에 그렇게 많이 떠들었던 빅데이터일지 사실은 저도 좀 헷갈려요. 요 얘기랑 조금 관련은 없지만 사실은 인터넷 분야에 3대 신산업 분야라는 게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기반으로 떠오르는 산업. 사물 인터넷 들어보셨죠? 클라우드 들어보셨죠? 빅데이터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각각에 따로따로 떨어뜨려 놓지 말고 사실은 얘가 선순환 구조가 돼요. 뭐냐면 클라우드와 빅데이터라고 하는 솔루션이 성공하기 위해선 반드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데이터가 무진장 많아야 돼요.
데이터가 없는데 클라우드 빅데이터를 뭐하러 쓰겠어요? 그냥 알아서 서버를 조금씩 늘려나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아야 되는데 페이스북 같은 솔루션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기업들이 찾아낸 게 바로 사물 인터넷입니다. 기존에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물에 랜선을 푹 꽂았더니 거기에 센서 값들이 실시간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이걸 일단 어디에 저장하느냐? 클라우드에 저장합니다. 근데 클라우드에 저장된 것들, 저장만 가지고는 돈이 안 되잖아요. 저장된 거 이 데이터에서 패턴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게 빅데이터였는데 요즘은 그 빅데이터를 AI라고도 하고 있어서 약간 왔다 갔다 하지만 어쨌든 스마트 팩토리는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저희가 했었던 스마트 팩토리는 요것과 좀 다릅니다. 요즘 미중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뉴스에.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제 제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공장을 자기 나라에 와서 지으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삼성, LG, 현대 같은 대기업들이 일단 공장을 지어요. 그럼 우리 뉴스에는 이런 대기업 뉴스만 나오지만 사실은 대기업들은 또 파트너사들이 있습니다.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 즉 대기업이 공장을 미국이나 유럽에 지으면 이 대기업과 같이 협업을 하는 파트너사들도 해당 나라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번에 뉴스에도 비슷하게 나왔지만 미국이 자기네 나라에 지으라는 거는 자기네 나라 사람을 갖다 쓰라는 거예요. 공장은 수율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100개를 찍었을 때 100개 중에 몇 개가 양품인지에 따라 그 공장의 경쟁력이 생기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나라에 있는 이러한 공장들은 아무리 못해도 20, 30년, 최소 1, 20년 이상은 숙련된 사람들이 합니다. 근데 이 숙련된 이 공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데이터화하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지식과 경험을 암묵지라고 하죠. 자기 머릿속에만 있는 경험치, 노하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미국 현지에 있는 인부들을 가지고 이런 수율을 낼 수 있느냐? 힘들 겁니다. 이럴 때 솔루션이 뭐냐? 생짜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어떤 환경에 어떻게 세팅 값을 해서 돌렸더니 수율이 잘 나오는 세팅 값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세팅 값을 요렇게 하나 뽑아내는 거예요. 어디에서? 설비에 있는 모든 센서 데이터를 저장을 해서 패턴을 찾아가지고 아, 이렇게 운영하면 수율이 잘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매뉴얼을 만들고 이 매뉴얼을 가지고 미국과 유럽에 보내면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요 정도 수준에서 시작하니까 그래도 훨씬 나아지겠죠?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가 이번 프로젝트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실시간적으로 발생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잘 수집하고 저장 관리할 건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실시간에는 시간의 개념이 있으니까 시간당 어떤 값.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이번에 다루었던 업체는 그 알루미늄 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배터리 같은 거 보면 겉에 은박지처럼 뭔가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죠. 이게 정확하게는 알루미늄입니다. 여러분들 삼겹살 구워 먹을 때 쓰는 알루미늄 호일 있죠. 그것도 알루미늄인 거예요. 이 알루미늄은 날씨가 또는 온도가 올라가면 늘어지는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후에 따라서도 제조하는 방법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시간, 그 하루에도 아침과 점심, 저녁이 다 틀릴 거니까 그거에 따른 시간별 데이터 수집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공장은 절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중단에는 우리 서버나 서비스가 무중단하는 것도 있지만 공장도 멈춰서는 안 돼요. 그럼 돌아가고 있는 환경에서 우리 서비스를 어디다 돌릴 거냐? 이것도 좀 핵심이고 데이터 센터가 아닌 이런 직접적인 현장에서 일하는 일들 엣지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해야 되고 이 세 가지 패턴을 찾으려고 봤더니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려면 기존에 우리가 마리아나 뭐 이런 일반적인으로 잘 알고 있는 관계형 DB가 아니라 시간을 주축으로 한 시계열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이쪽 데이터가 망가지더라도 이 데이터만큼은 정해진 기간 안에 잘 보관이 되어 있어야 되니까 분산 스토리지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당연히 무중단이면 서버 이중화가 돼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사용되는 이러한 서버들은 중앙 데이터 센터와는 다르기 때문에 현장의 환경에 조금 강한
ARM 서버를 사용해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키워드 중에 하나인 셉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셉을 들어가기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장에서 일어나는 데이터들을 시간을 주축으로 다 저장한다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회원가입하는 어떤 프로세스를 생각해 봅시다. 제 이름은 유명환이에요. 그럼 제 생년월일이 있을 거고, 제 성별이 있을 거고, 저에 관련된 정보들이 유명환이라는 사람의 키워드를 따라서 쭉 딸려가겠죠. 이런 관계형 DB와 달리 공장에서 일어나는 센서는 값이 이렇게 한 묶음 쌍밖에 없어요. 언제 시간에, 예를 들면 온도 센서를 볼까요? 지금 시간이 한 4시 50 몇 분이니까 4시 50 몇 분에 지금 온도는 몇 도. 요 딱 쌍입니다. 근데 요 값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두루루 나오는 거예요. 중간중간 발생하는 게 아니라 뭐 1초에 예를 들면 한 1000만 건, 100만 건, 아니면 수십만 건, 적어도 수만 건 이상은 처리해야 되는 다다다다닥 뭔가 끊임없이 나오는 거죠. 이건 일반적인 관계형 DB로는 저장하고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 잘 맞춰진 특별한 데이터베이스를 시간을 중심으로 한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고, 일반적인 사물 인터넷 같은 데 보통 많이 쓰여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DB가 인플럭스 DB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주축으로 한 인플럭스 DB가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성능이 높은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를 우리나라에서 만든 솔루션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나게도 솔루션 이름과 회사 이름이 같아요. 마크베이스라고 있어요. 저희 회사인 구로디지털에 있다가 역삼으로 가셨다가 올해 다시 구로로 오셔서 아주 행복해하고 있는 저희 파트너사기도 합니다. 이 마크베이스라고 하는 시계열 DB는 잘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것들이 센서일 거잖아요. 센서 데이터를 중앙의 클라우드나 서버에 보내주는 전 세계의 통일된 표준 규격 중에 하나가 MQTT라고 하는 메시지 퍼블리싱 프로토콜이 있어요. 그래서 MQTT 기반으로 센서 데이터를 받기도 하고, 요 마크베이스의 굉장히 작은 라즈베리 파이로도 충분히 잘 돌아가는 이 작은 엔진 내부에 또 별도의 웹서버가 따로 있어서 웹이나 SSH로도 접속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나라 시계열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우리나라 거라 저희가 쓴 게 아니라, 물론 이후에 그것도 있지만 초당 340만 건까지 나오는 전 세계에서 탑 1등을 찍은, 그것도 2년 연속 1등을 찍은 시계열 데이터베이스가 이 마크베이스 DB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을 할 때 마크베이스 요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를 선정해서 사용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는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요거였어요. 요것과 잠깐 관련 없지만 우리 스마트폰 앱 옛날로 잠깐 돌아가 봅시다. 최초에 아이폰이 나오고 1년 뒤에 안드로이드가 나와서 한 2010년 전후까지는 아이폰 앱이 더 만들기 편해, 안드로이드가 편해, 막 주구장창 자기들끼리 싸웠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스위프트지만 처음에 저희 아이폰 앱 만들 때에는 오브젝티브 C라고 해서 C-like 하지만 C는 아닌 그런 언어로 프로그래밍을 했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안드로이드는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안드로이드에 무릎을 탁 쳤던 이유는, 안드로이드를 구성하는 소프트웨어는 크게 세 가지였어요. 하나는 리눅스라고 하는 운영체제가 있었죠. 두 번째는 자바입니다. 세 번째는 XML로 GUI 레이아웃을 만들었죠. 리눅스는 언제 처음 세상에 나왔습니까? 1991년이에요. 자바는 언제 나왔죠? 1995년이에요. XML은 언제 처음 나왔습니까? 1998년이에요. 기존에 나와 있었던 요 소프트웨어 기술들을 한데 엮어서 기존에 없었던 플랫폼을 만든 게 안드로이드예요. 재미난 거 하나 얘기할까요 또? 이제 지루하지 않게. XML은 HTML이 뭔가 부족하니까 익스텐저블하게 뭔가 나왔다 그러죠. 그러면 XML과 HTML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차이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HTML 구분 안 하죠. 그죠? 두 번째, 태그를 열면 반드시 닫아야 돼요. 근데 HTML p 태그나 이미지 소스 같은 경우는 안 닫아도 되죠. 잘 보세요. 왜 XML과 자바는 늘 같이 가느냐? 안드로이드 앱 빌드할 때 보면 XML을 제일 먼저 자바 코드로 바꿉니다. 이때 아파치에서 만든 엔트라고 하는 파서 오픈소스를 써요. 그래서 자바로 다 만든 다음 각각의 자바를 클래스라고 하는 바이트 코드를 만들고 이걸 다시 묶어서 달빅 익스큐터블이라고 하는 덱스라고 하는 또 다른 바이너리 또 만들어요. 맞아요? 네. 안드로이드는 기존에 처음에 개발 환경이라는 문턱만 넘어가면 이미 잠재적인 개발자가 엄청 많은 거예요. 자, 우리 다시 여기로 와볼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인플럭스 DB는 SQL-like예요. SQL처럼 보이지만 문법이 미묘하게 다릅니다. 그럼 공부해야 되겠죠? 그런데 마크베이스가 만든 이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는 SQL 표준을 따릅니다. 거기에 JDBC 같은 ODBC 인터페이스를 표준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알고 있었던 개발자라면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과 당연히 우리는 매뉴얼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한글로 사용하는 개발자들이잖아요. 한글 문서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마크베이스를 선정했고 추가적으로는 사실 저희가 이 마크베이스 초창기 때 이미 ARM 기반의 단말기를 가지고 저희가 테스트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라즈베리 파이도 나오지만 그 밑에 나오는 V랩터 PC라고 하는 게 뒤에도 이름이 나오는 저희 회사에서 만든 가장 성능이 낮은 암 서버예요. 그래서 이미 가장 성능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40만 이상의 TPS를 만족하는 괜찮은 성능이어서 마크베이스의 시계열 DB는 ARM 기반의 디바이스 테이스를 굉장히 많이 했고 한국 기업이니까 당연히 실시간 소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통해서 저희가 마크베이스를 썼고요. 이제 시계열 DB가 정해졌으니까 시계열 DB를 담을 그릇 저장소가 필요하겠죠. 그 디스크를 셉이라고 저희가 선정을 했어요. 왜 셉이었느냐? 오픈소스 분산 스토리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썼고 셉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데이터 복제나 이런 복구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편합니다. 그래서 공장처럼 무중단으로 운영할 때 조금 편리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노드를 연결할 때 분산형이기 때문에 보니까 수평적으로 스케일아웃 하기가 너무 편해요. 그래서 그리고 요건 조금 여기다 쓰진 않았는데 저희도 오픈스택과 쿠버네티스를 초창기부터 오래 해왔기 때문에 셉을 그때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셉 회사에 ARM 칩에 관련된 개발자가 컨트리뷰터로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셉은 굉장히 초기부터 ARM 프로세스 아키텍처를 원래 지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저희가 셉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장 같은 환경에서 셉을 썼을 때 첫 번째는 무중단 서비스 대응이 당연히 가능하다는 게 좋았고요. 그러니까 뭔가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조금이라도 자동화에 근접해서 좋았고 두 번째는 스케일아웃이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공장은 센서가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센서 데이터는 저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 저희가 이제 그 디스크가 얼마나 차고 있는지를 늘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한 70% 정도 이게 차게 되면 저희한테 알람이 떠요. 그럼 그쪽에 얘기해서 서버를 하나 추가하고 붙이기만 하면 곧바로 또 클러스터로 동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케일아웃도 좋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셉 같은 경우가 희한하게 오브젝트, 블록, 파일 스토리지 세 가지를 전부 다 3.1으로 전부 다 지원하다 보니까 공장에서는 저희는 이번에 센서 데이터를 저장하지만 사실은 문서 데이터도 많고 데이터 타입이 여러 가지예요. 연동하기가 편해서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에 셉을 쓰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결론이어서 셉을 쓰게 됐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팩토리가 뭐였고 이 스마트 팩토리에 나오는 수많은 실시간 데이터를 시계열 DB를 통해 셉과 연동해서 저장하는 것까지는 나왔죠. 그럼 이때 필요한 건 데이터를 센서에서 받아서 DB에 넣거나 또는 쿼리를 하거나 하는 그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 서비스들이 존재할 거고 얘네를 담기 위한 그릇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무중단을 하려면 우리는 흔히 서버 이중화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이 서버 이중화에 어디까지 있느냐? 우리나라 조금 좋은 공공기관 환경에 납품을 하려면 모든 하드웨어가 전부 다 이중화되어 있어야 돼요. 쓰든 안 쓰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네트워크 카드 2장, CPU도 2개, 쓰든 안 쓰든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중화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서버 이중화를 할 때 당연히 하드웨어 이중화 있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오는 상용 HA 소프트웨어 솔루션 있죠. 근데 또 이게 또 많아지게 되면 로드 밸런서 써야죠. 그 다음에 가상화 기반의 또 이중화를 할 수도 있겠죠. 돈들이 투성이에요. 그리고 이 각각의 상용 솔루션마다 또 딸려있는 유지보수 멤버들이 또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 공장뿐만 아니라 공장은 내가 들인 돈에 잘 만들어서 몇 개의 양품을 뽑아내는지가 중요하고 대부분 환경이 데이터 센터보다는 열악하기 때문에 비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만약에 하드웨어 서버 이중을 한다 하더라도 공장 내에 그걸 어디다 다 넣습니까? 공간이 없는데.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생각한 거는 하드웨어 이중화가 아니라 아까 돌아가는 서비스 소프트웨어 자체를 앱을 이중화하면 하드웨어가 다운됐다가 올라오는 시간보다 앱은 만약에 죽게 되면 바로 모니터링하다 다시 띄우면 되잖아요. 훨씬 더 실시간적으로 보고도 빠를 거고 오히려 앱을 이중화하게 되면 CPU 코어만 많다면 띄워주는 건 더 많이 띄워도 되겠죠. 그래서 앱을 이중화하기로 저희가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그냥 지금의 최종 단계로 온 게 아니라 저희도 오픈스택을 꽤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럼 오픈스택의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인스턴스 이중화를 할까 했더니 문제는 인스턴스를 이중화를 할 때에는 각각의 디스크를 내부에 담고 있다 보니까 밤마다 디스크 동기화를 해야 돼요. 공공기관이나 일반 기업은 괜찮지만 공장은 24시간 돌기 때문에 밤에 이 디스크 동기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공장은 3교대로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은 일단 디스크 동기화가 가장 큰 문제여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컨테이너로 가자. 그래서 컨테이너로 가고 중앙에 신더라고 하는 공통 볼륨을 놓고 인스턴스는 죽었다 깨어나도 어쨌든 나을 거니까 인스턴스가 나가더라도 내가 지금 받았던 데이터는 어쨌든 이중화되어 있어서 신더에 지금 저장되고 있을 테니 가장 중요한 데이터 보관은 아무래도 괜찮았던 거예요. 근데 이때도 문제는 인스턴스 이중화를 할 때 페일오버가 당연히 앱 하나를 올리는 것보다는 시간이 훨씬 더 걸립니다. 그럼 그 시간 동안은 아까 공장은 시간 타임프 찍고 그때 값이 중요하다고 했죠. 이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컨테이너 기반으로 전부 다 받고 아까 말씀드렸던 셉이라고 하는 이 공통 볼륨을 두고 그 다음에 클러스터 쿠버네티스 팟 클러스터를 DB로 만들고 원래는 여기 브로커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아까 센서 데이터 바로 옆에 저희가 추출 서버라는 걸 하나 두는데 데이터를 받아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MQTT라는 프로토콜로 바로 이 마크베이스 DB에 쏠 수 있어요. 근데 MQTT는 뭐냐면 TV 방송처럼 브로드캐스팅 방식입니다. 내가 이쪽에서 나 지금 몇 시에 몇 도야로 쫙 뿌리면 이걸 구독하는 사람들이 그 데이터를 뽑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가볍고 편리하지만 문제는 중간에 유실된 데이터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받았을 때 예를 들면 온도 센서 값들은 또 저장을 할 때 보정을 하는 단계가 있거든요. 그 보정을 어떻게 할 건지 데이터의 재정렬 이슈가 또 생기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마크베이스 DB에 바로 넣는 게 아니라 중간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쪽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RabbitMQ에 다 쌓아두고 여기에서 지금 뽑아가지고 보내는 프로그램을 따로 하나 브릿지라고 게이트웨이를 만들어서 중간에 어디서 유실되는지를 다 트래킹할 수 있는 그런 코드들을 직접 추가했어요. 다만 이때는 그 중간 단계 저희 초기에 설계했을 때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일단 컨테이너 기반의 쿠버네티스로 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걸 셉으로 구성하되 전체적으로 프라이빗 클라우드 인프라가 다 이제 구축이 되면 렌처를 가지고 마치 템플릿처럼 이걸 쫙 구성을 해서
언제든지 이 상황을 복구시키고 다시 복제하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리쇼어링 잠깐 말씀드렸죠. 이 시스템은 미국과 유럽에 또 갈 수 있어야 돼요. 이 똑같은 구축 작업을 또 하려면 굉장히 힘들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방식으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다는 긴급한 얘기를 듣고 암 서버는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현장에 들어가는 엣지 컴퓨팅에 들어가는 사실 이런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는 프레임워크가 리눅스 파운데이션의 엣지X라는 게 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CNCF의 쿠베 엣지라는 게 있긴 합니다. 둘 다 암은 다 지원하고 저희 회사 내부에서 썼는데 이 프로젝트는 저희 방식으로 했어요. 암 서버는 실제 서버 내 암 칩을 가지고 서버를 만드는 거고요. 전력이 낮은데 하나 더 중요한 거, 왜 전력이 낮은 걸로만 공장에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보다 높은 온도와 약간의 먼지가 있어도 잘 안 죽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5, 60도에서도 잘 안 죽는 서버 중에 하나가 암 서버예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이렇게 구축을 했어요. 이미 공장은 돌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 넣을 수는 없으니까 그 옆에 확장 공사하는 데에다가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기중기로 저희 서버 10대를 뒀는데 별도의 전원 설비 없이 멀티탭과 스탠드업 그 에어컨으로 지금 2년 넘게 현재까지 잘 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할 때 데이터를 추출해서 센서로부터 추출해서 그걸 저장하고 이런 전체 인프라를 중간중간에 복구를 하거나 아니면 추가를 하는 뭔가 통합적인 관리하는 구조가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이고요. 실제 이게 공장 내부 구조도입니다. 이름을 제가 조금씩 바꿨는데 똑같이 이런 식으로 실제 구축을 했고 여기 잘 보시면 사내 인트라넷이 있죠. 공장에 가면 윈도우 기반의 PC를 쓰는데 윈도우 기반의 PC에 인터넷 라인을 좀 빼놓는 걸 가끔 볼 수 있어요. 공장은 제가 무중단이라고 그랬죠. 윈도우 업데이트 걸리면 이때 공장이 멎습니다. 그래서 공장 내부 네트워크와 외부 네트워크가 달라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설계를 직접 했고 저희는 지금 떠들고 있는 저는 우리나라에서 실제 이 서버를 마더보드 설계부터 여기에 올라가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한국에서 직접 만드는 딱 한 군데밖에 없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이게 저희가 직접 만드는 한국에 생산하는 서버고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구축을 해서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하고 레비댕크에 일단 넣는다 그랬죠. 이때 저희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중간에 유실된 게 없는지 유실됐으면 다시 또 요청을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이렇게 실제 서버들을 가지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실제 시계열 DB 그 다음에 얘네들의 상태들을 프로메테우스를 가지고 저희가 뽑아서 나중에 그래프 하나 가지고 원격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좀 복잡하지만 이제 기본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렌처도 HA로 했던 이유가 공장은 자주 갈 수가 없을 거잖아요. 렌처 자체도 저희가 HA로 구성해서 렌처 하나가 다운되더라도 그 내부에 배포를 하거나 하는 환경 자체는 전혀 문제없이 대부분은 다 이중화로 구성을 해서 마침내 이게 마지막 장표고 현재 100ms 기반의 600쌍에서 800쌍의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저장하는 걸 현재 2년 2개월째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머신러닝을 통해서 표준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요 결과값이 인정이 돼서 저희가 작년부터 지금 삼성전자의 천안과 온양 반도체 패키징 공장에 유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까지 대부분 깔끔하게 질문이 없는 걸로 생각하고 마무리해도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